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디자인 보호법 우리 기출문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웅별리사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총 4회로 진행이 되죠. 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기출문제 강의는 말 그대로 우리 디자인 보호법 내용 정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재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법리를 다 완성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래독 효과가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진도별로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출제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좀 교재에 이래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신에 저랑 같이 풀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1차 시험이 그렇죠.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의 달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았던 것도 2회도 갈 땐 다시 또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3회 정도는 반복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총 229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10회분도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10회분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거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실어놨으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모의고사 10회분 다 시간이 없으시면 다 풀 필요는 없고요. 5회분이라도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풀면은 좀 좋긴 좋죠. 문제는 하여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제가 이 기출문제 강의를 지금 거의 20년 넘게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회 강의 안에서 제대로 강의하면서 200문제가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날림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29문제의 기출문제 중에서 진도별로 뽑은 게 한 200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제 29문제 정도, 28개 문제 정도는 종합문제라고 해서 뒤에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회 강의 끝날 때 대략 제 목표는 하루당 50문제씩 이 정도 풀어서 가는 거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229문제 다 풀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근데 하루 50문제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일단 1차적 목표는 229문제를 다 풀어본다라는 걸 목표로 하겠지만, 사회 강의 끝날 때쯤에 종합문제 전에, 즉 200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제 교재가 이제 문제 있고 답안이 뒤에 있다고 좀 불평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분의 교재는 보통 문제 바로 하단에 해설하고 답이 있어서 이렇게 가리면서 풀면 바로 신속하게 풀 수가 있고 바로 해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 교재는 문제가 있고 답안이 뒤에 있다 보니까 좀 짜증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학원 관계자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그게 지금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올해 한번 좀 편제를 좀 바꿔봤어요. 편집을요. 그래서 교재 바로 아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과 해설이 있는데, 가능한 제가 이제 부탁했던 게 답이 바로 보이지 않게끔 제일 바닥에다가 깔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만약 직접 푸실 때는 이렇게 해설하고 답을 좀 가리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했던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샤프로 풀었어요. 샤프로 풀고 지문을 답을 맞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문의 OX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답을 마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애매한 지문은 항상 세모 표시를 해놓으세요.
세모 표시. 그래서 OX로 판단한 다음에 OX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옳은 지문을 선택하고 있다. 옳은 지문이든 X든 그게 맞는 지문을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그거는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애매하거나 암기가 좀 안 돼 있거나 그런 지문들은 세모 표시를 해두시고 마지막에 우리 시험 전 뭐 한 일주일 전에 세모 표시된 것만 쫙 보고 들어가도 마지막 최종 정리는 아주 잘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관련해서 생각보다 우리 디자인보법에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에서 디자인보법의 특유한 논점만 나오지가 않고 생각보다 법조문 중심으로 또는 특허랑 겹치는 것도 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법조문 체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허법에서의 논리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좀 놓치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굉장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별 모의고사고요. 교재는 2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1번입니다. 목적과 궤갈입니다. 1번. 다음 중 현행 디자인보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몇 개인가? 소위 이제 3법 비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공실험 포함해서 4법의 내용들을 각각의 제도와 규정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문제인데요. 자,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니까 있는 거는 동그라미, 없는 건 X 표시한 다음에 X만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신청제도. 자, 우리 디자인보법 일부 심사 이의신청제도 있죠. 통상 실시권 허락심판제도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보법 95조에 이용과 저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제도 없죠. 자, 우리 디자인보법의 체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출원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원 순위로 심사가 진행돼요. 그렇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심사청구제도는 없죠. 다만 우선 심사 신청 제도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특허랑은 다른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 정정심판제도. 자, 우리 디자인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정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등록 결정을 사실상 받고 나면은 뭐 직권 보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보정할 수 있는, 즉 출원된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원 공개제도 있죠. 자, 하지만 우리 디자인보법은 좀 특허랑 다르죠. 특허는 18개월이죠. 경과되면 강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은요. 설정 등록되고 등록 공고되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아니하지만 원한다면 출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출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변경 출원제도 없습니다. 특허랑 디자인, 실용실황과 디자인 요거 상호 간의 변경 출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정각하제도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보법은 보정을 하는 거 우리 48조 규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보정 자체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그 요지를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보정각하가 되고요. 당연히 그 보정각하에 대한 결정, 불복, 심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출원 공고제도. 자, 이거는 상표법에 있는 거죠. 그렇죠? 출원 공개와 다르게 출원 공고는 심사를 하고 등록되기 전에 공고를 하는 개념인데 우리 디자인보법은 그런 게 아니고요. 등록 결정 나오면 바로 등록료 납부 또는 등록료 면제 그리고 등록 공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죠? 총 4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다음 비교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나 상표는 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위생이라는 것은 외관, 즉 우리가 디자인보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과는 무관하죠. 그렇죠? 동그라미. 두 번째,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발명의 지역적 기준과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디자인의 지역적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고려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규성에서 33조 1항에서 공부했던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성의 판단 기초 자료는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내 또는 국외 맞죠? 3번. 디자인 출원 및 실용실한 출원 시 도면의 제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네, 맞습니다. 자, 뭐 특허는 도면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용실하는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 그 다음에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즉 물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형상적 메커니즘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면이 필수적 서류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4번. 디자인보법상 정정심판제도나 정정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정심판제도가 당연히 없으니까 우리 디자인보법엔 정정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심판 청구도 없겠죠. 그렇죠? 정정 무효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는데요. 자, 5번 설정 등록된 디자인 및 특허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 공고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원칙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말은 틀린 건 없었어요. 하지만 등록 공고된 양 권리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디자인보법에서는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허는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입니다. 자, 디자인보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런 게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특허법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우리 디자인보법의 소위 총칙 규정에 나와 있는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체크해 놓는 거고 사실 이런 거를 좀 놓치는 건 아깝죠. 그렇죠? 우리가 특허법에서도 공부했고 디자인보법에서도 특허랑 다른 법리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런 걸 놓치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꼭 법조문과 특허법 공부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동그라미 X 표시하신 다음에 X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에 재심의 사유로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 뭐 틀린 말 안 보입니다. 자, 뭐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1차 때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외워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법조문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니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인은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자, 틀렸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틀렸죠? 자, 이의 신청하고 그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되는 그 시점 바로 전날쯤에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30일을 넉넉히 보장받고 이의 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보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기간 자체는 분명히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에요. 자, 디귿. 지식재산처장은 자, 이제 여러분 뭐 요번에 뭐 이건 개정 같지도 않은 개정이지만 이제 특허청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재처장이죠. 지재처장. 그죠? 아직도 저도 입에 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호칭이 바뀌어서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지식재산처장, 줄여서 지재처장, 특허청 아니에요. 지재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다 보면 금방 적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자, 디귿. 지식재산처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69조에 따른 보정기간과 120조 심판 청구기간이죠. 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하나여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요 디귿찜은 별표시 하나 해주세요. 요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법조문을 잘 교묘하게 여러분한테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재처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 자, 이 교통이 불편한 자는요. 일단 교통이 불편한 자든 누구든 간에 교통이 불편한 자들 포함해서 다 연장 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국외자, 즉 보통 인커밍 사건을 말해요. 해외 고객들. 자,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30일이 더 연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지재처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거기 그 기간에 따른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과 심판의 청구 기간을 1회에 하나여 30일 이내에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뭐예요? 일반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자는 1회 30일 연장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시행규칙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총리령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30일 또 1회 하나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 2회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거는
교통이 불편한 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자, X. 리을.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뭐 특허랑 동일하죠. 미음.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기일을 정했어요. 뭐 구술 심리 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상담 기일 같은 걸 정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네, 당연히 그런 직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니은과 디귿만 골라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랑 차이가 없어요. 예, 이 디자인이라는 발명이라는 그 개념 자체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냐는 주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주체적 요건에 관련된 거라서 사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한 가지 차이가 없다. 자, 보시면 1번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 등록 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소멸하죠. 등록 설정 등록이 돼버리면 그때는 더 강력한 지위죠. 강력한 권리죠. 디자인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취득자는 법인이 된다. 그럴 리가요. 그렇죠? 우리 디자인보법이든 특허든 창작자 또는 발명자가 일단 권리를 갖고 그 다음에 법인이 승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 3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아주 헷갈리게 하는 지문입니다. 자, 요 지문도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런 지문이 나올 때 양도냐 이전이냐 그걸 따져보세요. 양도냐 이전이나. 그래서 양도라고 한다면 상속 또는 기타 일반 승계를 제외한 표현이고요. 이전은 이제 상속 기타 일반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인가요? 네, 틀린 지문이죠.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는 동의 없이 지분 이전이 가능하잖아. 지분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양도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옳은 지문이 돼요. 그렇죠?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디자인 등록 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 출원을 취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하는 출원 취하를 말하는 거죠.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아닙니다. 재출원이 가능하잖아요. 즉 이거는 이 취하라는 법률 행위는 출원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지 권리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할 리가 없겠죠. X. 자, 5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와, 함정 잘 팠죠? 질권 자체는 디자인권에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권은 사적 계약 이외에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허법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보법만의 문제는 아닌데 은근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가시겠죠? 또 갑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역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아, 참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11월 28일 디자인보법 개정되죠? 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본 강의 때 11월 28일 개정되는 걸 전제로 공부했었어요, 올해. 자, 11월 28일날 그러면은 법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제 강의든 누구 강의든 들었으면 아마 다 커버가 될 텐데 심사 기준이 이제 개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11월 28일 심사 기준 개정을 그게 보니까 다음 주에 딱 우리 그 강의할 때 그때 바로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때 제가 잽싸게 보고 한번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전면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개정은 없을 거예요. 자, 그거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강의 끝나고도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다. 거기에 뭐다? 심사 기준 개정사항. 그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주요 대본 판례 나온 건 없고요, 아직. 자, 갑니다. 1번. 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 이상의 출원이 있어서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 기간 내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지재처는 몰라요. 예, 누가 협의해서 누가 결정됐는지 모릅니다. 자, 2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이상의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한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왜냐면 당연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한 건 맞아요. 그건 선출원주의의 원칙이니까. 하지만 중간에 괜히 쓸데없는 말 하나 적어놨죠? 예,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했음을 입증하면 그게 결과가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기 없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좀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X. 자, 3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 이상의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 출원이 합의하는 경우 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보법은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단 한 주체에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유지되거나 그런 개념은 없어요. 자, 4번입니다.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 창작자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창작했어요. 둘이서 갑과 을이 공동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그걸 창작한 다음에 야, 난 귀찮으니까 너가 다 해 라고 해서 뭐 구두든 뭐든 간에 나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출원하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출원 전에 사실은 지재청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5번.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조문들이나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지문을 보고 OX를 판단할 때 법조문을 떠올리고 법조문의 번호를 떠올리고 이게 공부가 아닙니다. 이 지문 자체가 우리 디자인보법 특허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OX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에 어디에 구석청에 뭐 있느냐, 그 법조문을 찾아내느냐, 법조문 번호를 외우느냐,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1차 때는 그렇다고요. 2차 때는 나중에 여러분 답안지 써야 되는 거니까 법조문을 찾아가서 그거를 바로 답안에 옮겨야 되고 이게 2차 시험이지만 1차 때는 요 지문 자체가 OX인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가 O냐 X냐가 우리 디자인보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4번 같은 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지문 몰라도 그죠? 5번. 합병에 의해서 소멸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합병에 의해서 A, B 회사가 있었는데 C 회사로 합병이 된 거예요. 자, B 회사 또는 A 회사로 합병이 된 겁니다. 자,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정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권리승계는 합병이 됐으니까 당연히 넘어간 거예요. 다만 제3자가 대응을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5번 같은 지문도 그냥 여러분이 합병회사 입장에서 또는 지재청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리승계라는 거는 이미 합병이라는 거에 의해서 소멸되고 승계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전할 수 있죠. 이전은 양도 이전 다 옳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기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련 디자인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은 뭐라고요? 등록 전후 불문 권리 주체는 불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은 항상 권리 주체가 유지가 된다. 그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점. 등록 전후 불문이에요. 자, 이거는 명백하게 딱 잡아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하죠. 갑을 병이 있는데 병이 갑자기 무라는 또는 정의라는 엄청 대기업, 막 중견기업, 자본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넘긴다?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갑과 을에게 굉장히
이익면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 디자인보호법 정신에 부합하죠. 그렇죠? 자, 3번. 자, 디자인 출원 후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출원 이유니까. 그렇죠? 뭐 청은 모르잖아요. 우리 지재처는 모르잖아요. 그죠? 자, 4번. 디자인 출원 전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죠? 지재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5번.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이고, 그죠? 애매한 경우죠. 같은 날에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 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은 디자인보호법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둘 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선출원주의 46조 2항과 5항의 정신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OX 판단에서 X를 골라내겠습니다. 1번.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실질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이 창작 아이디어는 이제 모티브, 동기 이런 것만 딱 제공하는 거죠. 야, 요번에 이렇게 생긴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또는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다 스케치도 다 완성해서 디자인에 거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거를 더 정교한 도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3D 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그 사람이 창작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지문이다. 자, 2번.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오케이. 당연하죠.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뿅 생기는 거니까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 출원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하나 꼭 점검할게요. 이제 11월 28일자로 뭐가 바뀌어요? 창작 내용의 요점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창작자와 창작 내용의 요점 헷갈리지 마세요. 출원서의 창작자 기재사항은 여전히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다만 창작 내용의 요점은 드디어 도면 항목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물론 디자인 출원서인데, 국제 출원서인데 지정국 요구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필수적 기재사항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 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땡! 틀렸습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데요. 자, 이거는 사실 좀 그 창작자들한테 조금,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조금 명예권이라는 것 또는 자기들의 어떤 스펙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에 조금 안쓰럽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컨대 여러분 A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다음에 그거를 B라는 회사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보통 실무적으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B 회사에서 귀찮으니까 창작자에다가 그냥 회사 대표나 회사의 디자인 팀장 이름을 넣어요. 근데 그게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인 출원은 정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승계를 받은 이후에 창작자를 그냥 편의상 그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적었다는 건데, 그걸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요 대법원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모인 출원을 거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4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으로 취급되며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 사유뿐만 아니라 일부 심사 이의 신청 이유 및 무효 사유 다 해당되죠. 그렇죠? 정보 제공도 해당되고요. 자, 5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33조 2항입니다. 창작 비용이성이죠. 용이 창작성 여부죠. 그래서 용이 창작성이라고도 하고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하고 창작 용이성이라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이 좀 선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지금은 거의 대다수 거의 정론은 창작 비용이성이에요. 정확히.
디자인법법 33조 2항을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통설이에요. 근데 여전히 많은 교수님들이 용이 창작성, 창작 용이성, 창작성 뭐 별의별 말로 다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학상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선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통상의 디자이너, 당업자, 통상의 디자이너, 우리 특허에서는 통상의 기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법법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옳은 것을 고르는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 저는요 항상 그거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실수 가끔 했기 때문에 항상 전제부 지문에서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시를 항상 했어요. 그걸 꼭 점검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긴장하는 그 시험장에서는 단순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거 하나 실수해서 뭐 0점 몇 점을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요즘에 우리 최근에 2차 합격자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합격자분들도 만나고 떨어진 분들도 지금 몇 분 만났어요. 아무튼 간에 뭐 그분들 다들 억울해요. 다 뭐 자기 1점 차, 2점 차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합격자랑 불합격자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1차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요. 뭐 1차 시험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1차 시험 만만치 않고요.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11월, 12월 때 이때 공부하는 게 거의 여러분한테 진짜 실제 시험에서 적용되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꼼꼼히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진지하게 이 문제가 진짜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푸셔야지 설렁설렁 풀거나 뭐 대충 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옳지 않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이런 데다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죠. 자, 1번. 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 될 수 있다. 뭐 특허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행위 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 뭐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추인한 게부터 아니고 그 법률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정당한 행위로, 정당한 법적 행위로 보는 거죠. 답은 2번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 정답이 지금 1번으로 돼 있는데 2번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또 오타가 있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 강의 중에 오타 발견되면 그때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오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그러면 3, 4, 5번 한번 옳은 지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 선임하는 거죠. 4번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가 되고요. 그 절차에 수개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롭게 진행된다. 예, 특허법과 동일합니다. 5번. 제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 관리인이 있으면, 자, 이거 이제 제외자들이니까는 말 그대로 인커밍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디자인 관리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 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특허랑 동일합니다. 디자인하고 다를 게 없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9번 갈게요. 자, 디자인보법 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특허법은 발명을 보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틀린 말 없죠? 특허법 1조입니다. 디자인법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디자인법법 1조. 예, 특별하게 다를 거 없죠? 예.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법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와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절차적으로 우리 특허법이나 디자인법이나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죠. 우리 특허법의 발명이란 거는 꼭 물품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물품이 들어갈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실용시험법은 모르겠지만 특허법의 발명은 꼭 물품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아리까리한데요. 디자인, 여기서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나오죠. 디자인보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그럴 리가요. 자, 우리 디자인보법은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라는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 가로 열고 뭐 세 가지 인정하고 있죠.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 얘네들은 물품의 일반적 정의에는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우리 디자인보법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물품으로 의제하여 물품으로 간주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원칙은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입니다. 3번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4번,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 영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인 목적, 즉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비주얼한 IP죠. 비주얼한 IP, 눈에 보이는 지식재산.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 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뭐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정제된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법에서는 출원 공개에 따라서 출원인이 출원인에게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 공개하지 않으면 43조에 따라 즉 비밀 디자인 청구죠. 출원인이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원 공개는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 공개가 되고, 예,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비밀 디자인 청구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 이후에도 3년 동안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점이 우리가 타 산업재산권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목적과 개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방금 보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 어때요? 특허법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우리가 한번 계속 여러 번 읽어가지고 법조문 자체가 익숙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물품성으로요. 자, 디자인 정의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만을 묶은 것은 자, 한번 꼭 볼게요. 자, 포장한 상태의 내의. 자,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포장한 상태의 내의는 독구유동, 물품성의 정의에서 어디에 걸려버려요? 구체성에서 걸려버리죠. 그렇죠? 자, 내의라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걔를 포장한 상태라는 거는 내의라는 물품 자체의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 디자인보법의 정신인데 그걸 포장했다? 이거는 다른 물품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그냥 2차적 형상이에요. 상업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디자인 물품이라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구체성이 없어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디자인으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한 상태 내의 안 됩니다. X. 나 찹쌀로 만든 떡. 자, 떡은 가능하죠. 떡은 식품 디자인이고요. 찹쌀로 만들었다. 이때 찹쌀은 뭐예요? 떡에서 찹쌀이 막 보이지 않아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나무로 만든 책상. 이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가능합니다.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한 입체상 홀로그램. 요건 안 됩니다. 그렇죠? 입체상 홀로그램은 구체성이 없는 무체물이에요. 무체물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무체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으로 전환해서 화상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화상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거랑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X라고 보는 게 적당하다. 자,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요것도 아까 찹쌀로 만든 떡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장식물, 장식품, 바로 물품이죠. 근데 얼음 뭐예요? 그냥 원재료예요. 아까 찹쌀로 만든 떡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입니다. 당연히 상품권도 물품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뭐 신세계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향수는 액체죠. 그리고 액체가 향수병에서 나오게 되면 기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어도 유체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나와 라와
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심사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따져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업성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즉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볼게요.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인가 요거 따져볼게요. OX 판단한 다음에 5만 골라서 개수 특정하겠습니다. 자, 판화가 인쇄된 달력. 자, 머릿속에 우리는 달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림 하나하나에 판화가 그려져 있어요. 오케이, 달력이네요. 그쵸? 동그라미.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상태, 형태 안 됩니다. 물품도 일단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포장 형태는 뭐라고 했어요? 물품의 형태의 자체 형상이 아니라 물품의 형상을 임의적으로 상업적 과정에서 변형해서 나오는 2차적 형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입체 교차로입니다. 뭐 지하, 터널 같은 거나 아니면 위에 고가도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전형적으로 현장 시공성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강의 때 동산성 판단할 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해주는 주요 키워드를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은 만약 현장 시공성 쪽에 가까우면 우리는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봐서 디자인보법상 보호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했고,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에 가깝다면 우리는 걔를 동산성을 갖췄다고 본다고 했죠. 설령 걔가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도로의 입체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장 시공성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견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보는 걸로 할게요. X. 자,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자, 이거는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 물론 견해 대립은 있지만 이런 장미꽃 같은 자연물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물품성 없다고 보거나 내지는 공업성은 없잖아요. 명백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산업이죠. 농업에 의해서 나오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물품성이 없거나 또는 공업성이 없는 게 명백해서 X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입니다. 자,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인데요. 얘가 바로 디귿 도로의 입체 교차로랑 다르죠. 얘 송전탑은 분명히 도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걔마다 고유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왜? 토지에다가 꽂는 거니까. 하지만 얘는 뭐예요? 어디선가 공장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중장비 트럭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딱 끼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자,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입니다. 자,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와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형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형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품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물품이 설사 특정됐다 하더라도 포장이라는 2차적 형상에 2차적 행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품 자체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는 뭐예요? 철사 자체의 형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2차적 형상이 아닙니다. 그 철사가 형상이 연속하고 있대요. 어떤 단위 패턴으로 연속되고 있대요.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차적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는 가능하다. 동그라미. 자, 아이스 캔디. 역시 식품입니다. 자, 식품이고요. 아이스 캔디 막 녹아요.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만 정형화, 고형화가 되어 있으면은 구체성과 유체성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기읍,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읒 총 4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얘기했겠지만 4개라고 해서 4번을 마킹하지 마세요. 이해가시겠죠? 실수 많이 합니다. 그것도. 자, 그런 것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갈게요. 적시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갑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X죠. 자, 우리 출제자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함정을 좀 파놨지만 뭔가 조금 유치한 함정이에요. 자, 일단 투명한 용기에서 우리가 살짝 고민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형태를 결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서 함정 파놨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칵테일 음료. 그죠? 액체입니다. 안 돼요. X. 다만 칵테일 음료가 담겨있는 투명한 용기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반대로 칵테일 용기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의 용기, 이건 가능해요. 그거는 포장 용기니까 가능하겠죠. 하지만 마지막 결론 물어본 게 칵테일 음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액체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니은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 아까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랑 별반 차이 없죠. 1차적 형상입니다. 동그라미.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어 일종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 캔디. 자, 여러분 바로 전에 공부했죠? 아이스 캔디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형상이 시간 경과돼서 변질되고 녹아버려요. 괜찮다고요. 예, 괜찮다고요. 아이스 캔디는 우리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만 형태성, 즉 정형성과 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출제자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놨지만 절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입상물을 고용한 고형사탕. 당연히 고형사탕 가능하죠. 왜? 고형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입상물이나 분상물을 단순한 집합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그거는 스르르 무너질 겁니다. 설탕가루 스르르 무너져요. 구체성이 없고 유체성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고형사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형화, 고형화로 특정된 거예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사각 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 아우, 지겨워요. 그쵸? 와이셔츠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를 접었다는 거는 상업적 과정에서 2차적 형상으로서 특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구체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3개가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아직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검토해 볼까요? 이동 화장실 어디에 가까워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에 더 가깝습니다. 비록 토지에 정착되는 거 맞지만 얘는 현장 시공성보다는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에 가까운 것이 명백하므로 동산성 인정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렇죠? 자, 동물 박제. 자, 동물 박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연물을 구성 주체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자, 디귿. 유리공예 작품, X입니다. 무조건. 작품이 들어가는 순간 일품 저작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양산성을 잃어버려요. 대량 생산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유리공예품, 유리공예 장식품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리공예 작품은 안 돼요. 옆에다 메모해 두세요. 유리공예 물품, 유리공예 장식품은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유리공예 작품은 안 돼요. 작품은 일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 보법의 공업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리을,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자,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는 어떻게 출원할 수 있어요? 그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가 탈부착이 가능하면 부품으로 출원할 수 있고, 만약에 탈부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냉장고의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다 인정됩니다. 자, 초콜릿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식품 디자인이고요. 특히 초콜릿바 같은 경우는 이 바라는 표현 자체가 정형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핫브레이크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자유시간 같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음료는 액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거는 되지 않는 걸 고른 거니까 동물 박제, 유리공예 작품, 그다음에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 총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디자인 보보다 물품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면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은요, 물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바로 스위치 사건과, 그죠? 온열 치료경 롤러 사건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두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정의했죠? 부품이 디자인 보법상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호환의 가능성, 그죠?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환의 가능성, 첫 번째 줄에 호환성 나왔죠?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니어도 되니까 호환의 현실성이 아니라 호환의 가능성 맞죠? 오케이.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글자체 때 공부하셨죠? 글자체 상호 간에는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않죠? 자, 그래서 한글 글자체와 한글 글자체끼리는 동일 물품으로 볼 수 있고, 영문자 글자체와 이탈릭
이태리 글자체 이런 거는 유사물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 글자체와 중국 글자체는 유사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 숫자, 한글 외국어, 영문자 이런 것들은 유사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X. 자. 그러니까 1번도 틀렸다고요, 여러분. 1번지부터 틀렸다고요. 2번지부터 틀렸고. 3번. 화면 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면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최근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자, 화면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잘 고려하세요. 화면 그 자체, 저 어떤 표시부에 있는 화면 그 자체를 똥 떼가지고 물품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걔가 표시부와 함께 물품의 표시부와 함께 같이 그려진 상태는 물품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자 보세요. 자, 화면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요. 화면 디자인 자체, 화면 그 자체는 물품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화면 디자인이라고 할 정도, 즉 표시부에 구비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부나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물품성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X. 4번,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공업상 이용 가능성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도면 기재 불비 같은 것처럼 물품은 특정됐는데 그거를 도면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물품을 특정할 수 없거나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공업상 이용 가능성 거절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품 자체를 잘못 기재했다는 건 뭐예요? 물품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건 뭡니까? 별도의 거절유가 있죠. 자, 40조 2항 정당한 물품명 위반. 40조 2항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지 규정에 위반이 되는 거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네, 됐죠? 자, 5번입니다.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의 구성각편입니다. 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예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가 아니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라고 한다면 여기 구성각편 아래에서 뭘 딱 메모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레고 블럭 하나를 얘기하면 돼요. 그죠? 레고 블럭. 자, 레고 블럭 같은 거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맞죠? 레고 블럭 하나는 레고 블럭 맨날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따로 하나씩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같은 김에 하차하는 김에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의 구성각편은 어떻습니까? 물품 안 돼요. 물품 안 됩니다. 왜?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의 구성각편은 그 자체로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합성물 자체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물품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의 구성각편은 우리가 별도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의 구성각편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별도로 등록받을 수는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의 일부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각설탕, 고형 시멘트 등과 같이 자, 고형 다 뭡니까? 정형화가 됐다는 것이고 구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로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기준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물품성 인정 안 됩니다. 구체성 없어요.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자체가 고형화 또는 정형화가 된 것인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설탕이나 고형 시멘트 같은 걸 말하는 경우에 그때는 정형성을 갖추기 때문에 구체성도 인정되고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머리에 딱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디자인법본 원칙과 예외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1번 답이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들 한번 쫙 볼게요. 자, 2번. 디자인법법상 물품은 유체 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면 비록 민법상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동산성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기준이 아니라 디자인보법상 이런 양산 가능성, 그죠? 이런 걸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X. 3번 동물, 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아니고요. 자, 동물, 박제, 수석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33조 1항 본문, 즉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4번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면 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 보법상 보호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표시부에 구비된 상태에서 일종의 모양으로서 그죠? 표면 장식으로 소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는 되고 있죠. 그렇죠?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자, X. 자, 5번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땡, 틀렸습니다. 자, 부품. 시각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시각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 분해하거나 파괴해야지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각성이 없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요. 분해하거나 파괴해야지만 예, 보이는 것들은 시각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 우리 뭐였죠? 조명기구형 틀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그게 바로 그 판례였죠. 자, 근데 이제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여러분, 요거 갈 때마다 다 분해하고 파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소위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뚜껑만 열면 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시각성 인정됩니다. X.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디자인 보퍼스, 여러분 속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오케이. 16번 갈게요. 자, 디자인 보법성 디자인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일부 심사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법 2조 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디자인보법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요. 예, 우리가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해야 되는 신규성과 창작 비용일성 중에서 공지 디자인, 확대된 선출원주의 관련 디자인 35조를 제외하고는 예, 뭐예요? 다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정의는 당연히 심사하겠죠. 그쵸? X. 동그라미. 자, 2번.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 오케이. 자, 방금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죠? 뚜껑을 여는 구조. 이건 뭐예요? 분해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도 당연히 시각성이 인정되고 시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체의 정의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벌의 글자꼴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글자체, 우리 디자인보법상 글자체 디자인은 한 벌의 글자꼴의 그 조합성,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조합이 가능한 그 글자꼴 전체 조합성을 보호하는 거지. 거기서 가, 나, A, B 이것만 보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자, 나왔어요.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입니다. 그럼 아까 뭐예요? 조립 완구가 완성 형태가 뭔 거예요? 단일 형태인 거죠. 단일한 형태로 조립되는 거죠. 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맞죠? 아까 물품성 없다고 했어. 왜? 독립거래가 안 되니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맞죠? 옳은 지문이죠? 자, 요거 16번 4번 지문하고요. 15페이지에 14번, 5번 지문하고 같이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같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있죠. 자, 형상이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형상이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상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은 가능하죠. 그렇죠? 걔네들은 형상이 없는 예, 2차원적 이미지만으로도 즉 모양과 색채의 결합만으로도 충분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없다. 경우는 없다, 있다. 이때 여러분이 경우가 있고 없는지를 예시할 수 있지 않다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실력이. 그러니까 그런 거 꼭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까지 말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그쵸? 자, 물품 유별 물품 목록, 즉 물품 구분표는 말 그대로 행정 절차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법에서 딱 정해서 여기 있는 건 다 유사 물품이야, 내 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그쵸? 이건 상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1번.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겠네요.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거래 대상 및 나왔죠?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자, 호환의 가능성, 이게 키워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품의 물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구유동, 여기서 독립성에서 파생된 요건인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3번.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동일 또는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 불가분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 판단할 때도 아무리 형태가 유사한다 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비유사한 디자인이 된다는 거 차후에 또 공부하겠지만 그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그 등록치로는 일 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부분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상의 부분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일 디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라고 하죠. 자,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 우리 라비또 휴대폰 케이스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 디자인으로 봐준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대체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말과 이퀄이 되는 겁니다. 자,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자, 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이 기능과 용도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물품의 부분이 필수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고 대체성이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왜? 여러 가지 가능한 형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